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 제2부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선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제네시스박 박민수 대표와 박대근 본부장의 강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강연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분보다 잘하는 분들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보다 더 쉽게 표현하는 분은 찾기 어렵다라는 분이고요. 지금 전업 투자자이자 작가, 부동산 절세 분야 또 일타 강사로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제2의 커리어를 지금 읽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제네시스박 MJ1 박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맡고 계신 절세 분야도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세금 쪽에 이렇게 또 꽂히셔서 이쪽을 또 주로 강연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대학 전공이 이제 경영학과였는데 예. 그때 이제 이후에 세무사 준비를 좀 하다가 네. 결과는 좀 안 나왔는데 그때 좀 공부했던 인연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잘 맞아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런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저도 아, 그래요? 경영학을 알고 네. 보면 전공을 했고요. 네네. 예, TMI이긴 하지만 네. 회계사를 한 이틀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아, 이틀요? 예, 여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어떤 강연을 들려주실 예정입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 아마 관심 갖고 계실 텐데 2020년 하반기 남은 기간 부동산 세법 어떻게 바뀌는지랑 지금 당장 지금 오늘 5월 20일이잖아요. 5월 달 안에 해야 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강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2020년 주목해야 할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제가 5월 달, 그리고 6월 1일, 그리고 6월 30일, 그리고 7월 이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한정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도,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제가 앞에 특히 5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뒷부분에 7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세법 개정안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시간 순서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5월 달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됐죠. 2013년까지는 전수 과세를 하다가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갔고요. 그리고 작년이었습니다. 2019년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는데 이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과세 시행이 됐고요. 그에 발생한 수입을 올해 20년 5월 달에 제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적어놨지만 앞으로 매년 5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발생했던 주택 임대소득, 즉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 잘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들을 하시고 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된 거에 대해서 비과세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공지를 했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거 소위 말하는 절세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절세 매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6월 1일 하나, 그리고 6월 30일 두 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6월 1일 단 하루 동안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1년치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보유세를. 그 보유세는 당연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급매가 나와서 좀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영향까지 있어서 좀 일부 이렇게 절세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 써 있는데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과연 줄어들 거냐. 사실 이게 4월 15일 총선 전에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관심들을 가지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의견임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멘트 드리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6월 1일 절세 매물을 놓쳤다면 요거는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 집 마련이라든가 실수요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자,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비록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과세를 간다는 거죠. 일반과세가 가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6에서 42%,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최대 3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됐거나 특히 보유세가 부담이 된 분들은 저 날짜에 맞춰서 매도를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 물건을 내가 해서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별도 연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이후가 되면은 우리나라 세법은 매년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내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 그 시기가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나오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그 다음 연도부터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국세청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를 보면 특히 시장을 좀 교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 추가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요. 자, 저게 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장표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장표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가 폐지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월세를 얼마 받고 있는데 세금 내나요? 뭐 보증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금 내나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놀라지 마시고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부부 합산 주택수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부부 합산 주택수. 자,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다.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별도 월세라든가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1주택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뭔가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1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월세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이 경우까지 비과세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저 방법에서 만약에 내가 1주택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놓으면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걱정들을 하시는데 일단 내 집이 부부합산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이 안 넘고 설령 넘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거나 전세를 놓고 있으면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왜냐하면 비과세는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세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집은 실거주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월세 받고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주택수가 2개인데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전세를 놓고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주택을 통한 임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부부합산 주택수를 카운트해봤더니 3주택 이상이더라. 이런 경우에는 월세와 간주임대료 모두 다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 간주임대료라는 게 이제 보증금을 다 더해서 3억 원이 초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저 간주임대료를 할 때 소용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소용주택은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전용 면적이 40 이하,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가 2억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간주임대료에서 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전체 주택수에서 빼가지고 월세를 받아도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소용주택은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만 하고 비록 소용주택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럼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자, 저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수익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고요.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분리과세는 뭐냐면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 내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적금을 넣었는데 그 적금을 넣어서 이자를 내가 받는다고 합시다. 그 이자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그 이자를 내가 받을 때 세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세금을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그 은행 이자를 저희가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종합과세라는 거 뭐냐면은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합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세부담이 커지겠죠. 그게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매년 5월 달마다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산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고 공동명의를 하면은 이 수익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전문가하고 좀 수시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신고 납부 안 하셨다면은 빨리 세무사 사무실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달이 세무사 사무실과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빨리 가셔서 전문가가 그냥 맡기는 게 제가 봤을 땐 낫고 금액이 아주 적다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비록 오프라인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종부세 추가 강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부과가 무산이 됐어요. 이게 이제 작년 12.16 대책에 나온 건데 이게 무산이 됐는데 과연 1주택자에 대해서 좀 줄어들 거냐는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그리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주택자들이라면 출고 전략 중에 하나로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인근에는 매수자들은 한번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장은 힘들 것 같다. 현재 정부 기조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 밖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 조금 법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법인 규제는 다른 거 없고요. 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래 신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앞으로 다 내셔야 되고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지역, 금액 상관없이 앞으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합법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 되고 주택임대 소득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거고 아마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도 보니까 전월세 신고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나올 거고요. 7, 8월에 규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양을 전달 드리려다 보니까 좀 제가 말이 좀 빨랐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세법은 늘 변합니다. 매년 변하고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 규제라든가 정책들이 나와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세무사분들 있죠. 그분들 꼭 2명 이상, 3명 이상 만나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절세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세금 부분은 알면 알수록 좋지만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좀 함께 들고요. 댓글들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저도 지금 뭐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댓글들을 보고 있었는데 궁금증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댓글들일까? 이번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존 스미스님, 서울 불펜님, 햇살님, 단타의신님, 블루님.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일단 뭐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비조정 지역에서 2년 안 된 시점에 집을 팔게 됐는데 양도세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많으셔요. 절세 부분인데 나눈다는 거죠. 그 서울 불펜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햇살님은 여기도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이사 등 일시적 이주택자 하나씩 좀 시간이 허용하는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제가 다 도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또 다음 순서에서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최대한 해볼게요, 그래도. 해볼게요. 자, 일단 존 스미스님 질문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일단 양도세 누구나 좀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에서 줄이고 싶잖아요. 줄이고 싶죠. 세금은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예. 과세 표준하고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세 표준은 세금을 내는 어떤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필요경비가 뭐냐? 내가 내야 되는 필요경비. 예. 이걸 어떻게 많이 받아야 돼요? 줄이거든요. 예. 일반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건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를 내가 만약에 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샤시 그리고 발코니 확장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보일러 교체 요 정도만 돼요. 싱크대 교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쉽네요. 저희 아내는 싱크대 교체를 그렇게 하고 여성분들 싶어하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예. 안 되고 특히 이제 욕실 같은 경우도 욕실도 바꾸고 싶어하고 돈 많이 드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딘가요? 집만 되는 거고 예. 일반적인 경우는 좀 힘들다고 보셔야 욕실 싱크대 안 된다고 미리 돼요. 알아야 네. 되겠네요. 네, 그거 잘 안 되고요. 예. 또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거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어야 되는데 네. 2018년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실제 공사를 하고 전적서가 있고 그 계좌 이체한 증빙이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 만약에 근데 이제 현금으로 자리에서 주고받은 경우는 그 경우는 진짜 안 힘들죠. 되겠네요. 계좌 이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복비. 아, 집을 거래 살 수수료라고 때, 하죠. 예. 그렇죠. 거래 수수료, 집을 살 때, 그리고 팔 때 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혹시 현금 달라고 하면 계좌이체를 하세요. 계좌이체증하고 확인증 빼가지고 넣으면 인정됩니다. 아, 그런 네. 두 가지 방법을 인테리어와 그리고 집을 사고 팔 때 꼭 들어가는 그렇죠. 예. 거래 비용. 거래 비용.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율. 세율. 세율이 제일 중요하죠. 집 같은 경우에는 1년만 넘으면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6에서 42%가 나와요. 예. 그 전에는 투기 수요로 봐서 이제 40%가 나오는데 무조건이요. 이게 내년에 바뀌어요. 내년에. 내년에 바뀌어서 예. 1년 미만이면 40이 아니라 50으로 올라가고요. 오. 1년에서 2년이면은 40. 그래서 기본 세율 6에서 41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작년 2019년에 산 분들 애매한 경우 있겠죠. 예. 몇 개월 차이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죠. 아,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산 시점을 반드시 그렇죠. 좀 확인을 하셔야 취득하고 양도일을 반드시 따져야죠. 예, 양도세를 사실 전문가 상담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네. 이럴 때마다 좀 들고요. 또 어떤 분을 해볼까요? 바로 밑에 네네. 예. 부부 외에 자녀, 부모까지 총동원하면 절세 예. 도움이 되느냐? 이론상은 가능하죠. 이론상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1번에서 질문 주셨던 저 양도소득세가 소득 금액을 명의별로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5대5 지분이면은 나눠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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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면은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쵸.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그 지분별로 금액을 내야 돼요. 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분이 30%다.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3억을 3억. 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보통은 한두 명이 내고 명의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간에는 6억이니까 괜찮은데 기타 친족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 있죠. 아. 예. 그리고 만약에 요즘 흔히 잘 많이 하시는 예. 뭐 공동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3자들하고도 하는 경우가 같이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예. 자금을 같이 넣더라도 나중에 팔 때 그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또 집을 못 파는 경우도 있죠. 지분 쪼개기가 될 네. 수도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족들끼리 많이 하죠. 나중에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맘 맞는 가족들끼리 하는 네. 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양도소득세 나눠낼 수 있냐 이 부분도 참 많은 질문일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는 일단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너무 좀 세금 내야 되는 건 맞지만 당장 좀 현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 예.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아, 이 정도만 가능하다. 간단히 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사실 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오피스텔이 원래는 업무용이에요. 원래는 업무용인데 그 업무용으로 했는데 만약에 내가 사정이 있어서 주거용으로 내가 세를 놨다. 월세든 전세든. 예. 그러면은 외형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수 카운트가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저도 순간적으로 생겨가지고 네네네. 오피스텔은 보통 업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주택수가 늘어나서 비과세를 못 받을 수가 있고 아.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나는 분명히 업무용으로 세를 놨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써버린 거예요. 예. 그 경우에도 일부 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아 이거는 법률 판례가 있는 거니까. 예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세입자 조심해야 놀 돼요. 때를 궁금한 게 그러면 나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미리 네네네. 그거에 대한 좀 협의를 하고 뭐 실사를 좀 하시던지 예. 아니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 오피스텔을 팔고 나서 다른 고가 주택을 파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조금 그런 주거용과 상업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일시적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주택자인데 분양을 넣은 거예요. 추첨제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요즘에 넣잖아요. 오늘도 네네. 뭐 그렇죠. 저기 네. 서울숲 쪽에 난리가 네, 났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수만 대 1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네. 여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처럼 보일 수는 있잖아요. 아니면 네네. 이사나 학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경우긴 한데 예. 자 일단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1번 집을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하나 하면 예. 일단은 주택수는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분양권이 등기가 되고 입주를 하면서 이제 주택으로 변해서 2주택이 되는 건데 네. 이때 일시적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은 괜찮아요. 비과세가 1번 집이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이 지나서 취득을 하거나 요 집에서는 당연히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요 분양권을 등기한 다음에 2년 이내 또는 3년 안에 상황이 이제 바뀐 거에 따라서 맞추면은 뭐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럼 이 경우에는 소명을 좀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일시적 통해서. 2주택 비과세는 원래는 신고 의무가 없는데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세무서에서도 모를 수가 있어서 이건 하나 팁 알려드릴 건데 홈택스에 보면 간편 신고라고 있어요. 예. 그 간편 신고에 내가 비과세라고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비과세가 아니면 나는 몰라서 세금을 안 낸 거지만 과세당국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예. 면제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 무신고 가산세가 무려 20%예요. 이게 세금이 1억이면 내가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산세가 일단 기본 2천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라도 간편 신고로 꼭 신고를 하고 더 좋은 거는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확인하고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게 가장 좋죠. 몰랐다가 안 통하나 봐요, 국세청에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꼭 국세청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시작을 하면 모든 분들이 네, 법 그렇죠. 평등하지가 못할 좀 것 같아서.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야 좀 다른 만인들이 좀 편하기 때문에 같이 좀 지켜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최소한이니까요, 무들을 네네. 위한.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게 임대소득을 이제 신고를 올해부터 좀 강화가 됐잖아요. 네네네. 얼마 이하는 원래 안 했었는데 이제 다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조그마한 원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포털을 통해서 올라오는 분들을 봤어요. 네네.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질문 주셨네요. 예. 내가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임대주택 등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또 하나는 세무서가 있어요. 예. 세무서는 이제 의무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의무사항을 안 지키면 수익 금액의 0.2%가 가산세가 나와요. 10만 원이면은 2천 원이네요. 더 작을 200 0.2%가 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예. 2천만 원 하면 한 4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가산세는 얼마 안 되는데 일단 이게 법을 어긴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세무서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지자체는 아직은 자유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여건이 맞는지 나랑 맞는지 충분히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 금액이 뭐 1,000만 원, 1,400만 원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 2천만 원 아까 이해하면 분리과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세무서 2차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텐데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그 금액을 내가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각각 계산할 수가 있게 돼 있어 홈택스에서. 예, 예. 세무사 사무실 가면 더 좋고. 자 그런 경우에 내가 가족 구성원이 많고 종합소득세 할 때 인적공제라고 있는데 예, 예, 맞아요. 그런 공제 금액을 받으면 세금이 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금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는 아니지만 납부할 게 하나도 없어서 없으니까 비과세네,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회피하진 마시고 체크를 혼자 하실 해보자. 수 있으면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고 좀 힘드시면 인근의 세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렇게 해서 상담 충분히 받으시고 하면 좋은데 조금 염려되는 게 지금 5월 하반기란 말이에요. 하순. 시간이 진짜 이제 촉박하죠. 엄청 바빠서 바쁜 세무사 분들은 사무실에서 안 받아요. 안 이제. 받아요. 네. 그래서 당장 좀 내일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분들이 네. 가장 힘든 달이 가정의 달인 이유가 이제 가정의 달이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그렇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좀 박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야속하네요. 많이 흘렀는데 뭐 오늘 순식간이 지나가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네. 30분이 금방 가죠. 네네.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번에 서울경제 TV 한번 이렇게 뉴스에 같이 진행을 나와서 했었죠. 예. 더 친근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비록 이제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여러분들 좀 도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금 정부 규제책이 이제 세법 개정안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신 상태에서 좀 이게 미리미리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강연자, 오늘의 마지막 강연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투자자, 수요자, 결국엔 이런 거예요. 눈여겨봐야 할 지역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부동산 프로그램에도 현재 출연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다 보니까 친근하긴 한데 네, 오늘도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지역은 사실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 지역을 콕 집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강의 전에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자리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내 자산, 부동산이라는 가격 자체가 가볍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서 나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지가가 많이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유망 지역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내용이 20분, 30분 내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빠듯하다 보니 본 강의 내에서 유망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실 겁니다. 유망 투자 지역 과연 어느 곳인지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내용,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과연 어디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현재 2020년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단기 부동자금의 1,200조 원이 지금 현재 풀려 있는 모습, 그리고 광의 통화량, 총 통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상승한 가격,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 대비 6.6%가 상승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700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지금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더불어서 이제 화폐의 가치가 또 하락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의 불황이라든가 또는 양적 완화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유동자금들, 토지보상도 25조 원 이상 계속 연내에 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양한 그런 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대토를 통한 이제 토지보상이 굉장히 높게 또 풀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가격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불안한 그런 경기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까지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물자산인 안전자산, 부동산에 더욱더 많은 유동자금들이 몰리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래의 그런 그 상황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있어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 또는 서울 지역과 지방권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요,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일자리라든가 또는 좋은 직장의 그런 형성들, 그리고 좋은 대학가라든가 학군들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 지역에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이고요. 이런 투자의 그런 수요도 강직도는 더욱더 서울 지역이 더 탄탄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일단 중점적으로 서울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예외의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는 비규제 지역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지역들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지역들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를 거쳐오면서 9억 2천여 만 원 정도의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중위값 형성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뉴스에서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중위 가격은 계속 올라가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상 이제 양극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의 중위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 지역에서도 중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의 결정적인 요인들은 강남 지역 그동안에 많은 고가 주택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높은 가격대에 형성됐었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의 폭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규제를 통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의 주택들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 지역의 중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시장에 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는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선별해서 보셔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결정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사실 몇 가지가 아니라 대부분 이것에 포함되면은 좋은 주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중요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입지 여건을 가장 먼저 보실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직장까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타운의 접근성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숲세권의 조성이라든가 학군이 또 좋으면 좋고요. 거기 더불어서 개발 호재 그리고 역세권인 물건들이 가장 좋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이런 조건들이 다 만족하는 곳들은 굉장히 또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가지의 단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부분으로 어떤 유망 지역을 보셔야 되는지 일단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유망 지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망 지역이라고 해서 좋은 지역을 가고 싶지만 내 투자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지역들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따른 투자 유형과 그리고 지역이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저는 해보고 있고요.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들, 역세권에 인기 있는 물건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수익보다는 차익형의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런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길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1억 원 내외가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하시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이라는 금액 가지고는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의 이런 소형주택들, 소형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인, 2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억 원 내외일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지역적인 그 아파트 투자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5억 원 이상 된다 했었을 때 요즘 아파트 투자, 갭 투자 하시는데 필요한 금액 얼마일 것 같습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인기 있는 지역은 보통 3억대는 거의 외곽 지역으로 나가셔야 되고 5억 원 이상 또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인기 있는 메리트 있는 그런 아파트 료열단지, 료열층들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까지 거기에 더불어서 소형 상가라든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보실 수 있고요. 유형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거기 더불어서 디벨로퍼 투자까지 직접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요소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데요. 투자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유형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가장 많이 보실 텐데요. 일단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과 함께 더불어서 높은 수익률이 큰 메리트 있는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가 접근성으로서는 가장 좋죠. 내가 집을 샀는데 실거주하기에서 집을 샀는데 뭐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몇 천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나는 이 지역에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몇 억이 또 떴다. 이런 얘기들. 그만큼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많은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로 인해서 요즘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아파트 투자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이런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보시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인기 있는 지역들은 아파트 못지않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섹션 오피스 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상가 같은 경우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도 상가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모든 부분들 가격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제 비규제로서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내가 온전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높은 투자 금액이 단점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임야 같은 경우에도 기간 수익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신다면 좋은 입지의 좋은 지역들은요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면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한 내용이 바로 토지 임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인데요. 세 번째는 인기 있는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더라 하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인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5가지가 만족하는 지역이 바로 인기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업무타운과 접근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업무타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라든가 또는 개발 호재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주거 환경이 노후되어 있는 곳들 단순히 내가 이런 지역에 내가 주택을 투자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노후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재개발의 추진 속도라든가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은 결국 주거 환경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명한 그런 학군이라든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임대 가격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사면 좋지만 직접 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세라든가 월세 수요로 굉장히 전환이 많이 되는 곳들입니다. 자녀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유명 학군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도 잘 유념해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이 가장 중요한데요. 역세권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일자리, 그런 지역들, 주거 지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노선이 개설되거나 또는 역세권에서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들 그리고 이 역세권 인기 있는 노선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풍족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요 업무타운들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마용성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 3도심, 2030 서울 플랜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점이죠. 서울 종로구, 종로 지역들, 광화문 지역, 한양 도성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 지역에 국제 업무타운이 구성될 수 있는 테헤란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지역들이 대형 업무타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주요 학군이라든가 학원가, 지금 현재 뭐 강남 8학군 굉장히 집중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자사고의 폐지라든가 우선선발권 폐지 또 일반고로의 그런 특목고의 전환들로 인해서 강남 8학군이 굉장히 또 집중되면서 이곳에 많은 수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남 8학군이라든가 또는 강북 지역에는 노원구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유명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 지역들의 그런 학원가들 요즘은 서남권에서도 이제 그런 연대라든가 신촌 라인들 서대문구의 그런 아현뉴타운 라인들에도 좋은 학군들이 또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곳이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곳인가는 많은 정보들을 좀 취득하시면서 분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서울 지역의 노후주택 밀집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고 요즘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도 평가라든가 또는 노후도를 40년 이상 연한을 늘리는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잘 살펴보시길 희망하고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난 5월 6일에 발표됐었던 이제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공공 성격의 SH와 LH의 그런 공동 협업으로 인해서 많은 재개발 지역들, 해지됐었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재추진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밀집도,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역세권 라인들 잘 보셔야 될 텐데 서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역세권이라고 하면 또는 인기 있는 노선이라고 하면 뭐 2호선, 서울을 회선하는 2호선이라든가 또는 가장 비싼 지역을 지나가는 9호선이라든가 뭐 국철 1호선 뭐 이런 라인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이 같이 함께 교차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는 도시광역철도 GTX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겠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비율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대 가치율로 따져보면 서울 지역이 오히려 정차하는 역들이 더욱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GTX A 노선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거기 더불어서 B 노선과 C 노선은 이제 조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D 노선이라든가 이런 라인들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뭐 10년, 15년, 20년 이상 또 보셔야 되는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개발 소식들은 예정이 나왔었을 때 한번 움직이고요. 착공이 들어가거나 완공됐을 때 또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서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많은 경전철 사업들과 또 뭐 서남권의 그런 광역 철도망 또 구성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결국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트렌드 변화, 정부의 정책들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구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0년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20년 이후에는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올라갈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부부와 자녀가 같이 함께 거주하거나 세세대 이상이 같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노인층의 그런 형성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1인 가구의 주거의 그런 목적성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투기 지역들,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투기 지역을 묶어놓은 이유는 인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 규제로 인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겠지만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분석을 좀 잘하시길 희망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공공 재개발 사업들도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시간 관계상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좋은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군데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강남 지역 뭐 조건으로 보시면은 5점 만점 중에 모든 요소에서 만점을 저는 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 인프라 우수하고요. 앞으로의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업무타운, 지금 현재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구성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타운은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거 환경, 재건축 아파트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미 30년 이상 된 이런 아파트들 굉장히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평당 1억이 아니라요. 평당 2억, 3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들이 향후 10년, 20년 뒤를 바라본다면 더욱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좋은 학군과 학원과 거기 더불어서 미래 가치까지 모든 것들을 토탈해서 강남권을 저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등포 지역인데 영등포 지역은요, 서울 3도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시장이라든가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로는 조금 꺼려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너무나도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의도라든가 이 지역의 여의도의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중공업 지역의 영등포구 지역들 라인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3도심으로서 앞으로는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강남 못지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네요. 자, 거기 더불어서 용산 지역은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곳에는 민족공원이라는 대형 개발 호재가 또 접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철도창 기지 개발 가시화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택들의 그런 공급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미래 가치의 우수성으로 점수를 드리는 지역 용산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용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포털에서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댓글들 이제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댓글들이 와 있는지. 자, 뒤를 볼까요? 유튜브 채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빌라갭 투자 얘기도 나왔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추천하는 지역도 있고요. 오피스텔 빌라,
얘기 또 나오네요. 인프라 갖춰지기 전에 발전할 지역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용인에 2년 된 30평대 신축 아파트 팔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또 5가지 중에서 이번에도 한 가지를 딱 골라서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을 맞습니다.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예, 달린 올라오고 건가요?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용인에 2년 되는 30평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입니다. 팔고 18년 된 60평대 구축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신다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60평대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계기가 가족이 거주를 넓은 곳에서 하기 위한 목적성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 단순히 이제 투자의 용도로 저는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요. 용인이라는 지역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판교와 가깝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경기권에서 가장 추천하는 지역, 서울과 강남 지역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을 저는 선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년 된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수지 쪽이라든가 이런 지역인 것 같은데 신축 아파트는요. 사실 프리미엄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요와 공급의 그냥 기본적인 원칙만 따지더라도 30평대를 찾는 사람보다 60평대를 찾는 사람들이 더 수요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60평대 아파트라도 2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노후는 됐죠. 하지만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또 2000년 초반에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좀 높게 형성이 잘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까지 바라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리거나 재건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굉장히 투자 대비 가성비라든가 이런 투자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로서는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급의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급매성 매물들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가족들과 지금 넓은 공간에서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오롯이 그렇죠. 투자 목적이라고 본다면 수요 공급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실거주를 해서 꼭 60평대를 가셔야 된다 하시면 좋은 입지의 지역을 분석하셔서 가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1번이나 1번? 4번을 한번 비슷할 제가 것 같은데? 네, 비슷한 뭐 빌라나 내용인데요. 일단 오피스텔? 예. 뭐 이열치열님께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사도 괜찮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제 예. 저도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동산 유형들을 이제 취급하면서 상담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치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있어요. 요즘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 이것도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지만요. 인기 있는 지역들은 그 수요층들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었었던 이런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또는 빌라 굉장히 보시면은 주차 공간의 협소함이라든가 또는 뭐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또 아파트 못지않은 그런 고급화의 전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차 공간도 넓게 구성되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어지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소형 주택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을 좀 분석해 보시고요. 뭐 젊은 직장인들 좋고요. 또는 나이 드신 이제 은퇴하시는 1인, 2인 가구 수를 대비한 지역들을 선별하시면서 떨어지지 않는 가격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소액으로 투자하기 또 괜찮기 때문에 뭐 아파트 투자해서 뭐 5억 투자해서 5억 오르는 거와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오르는 거는 이제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일단은 뭐 작년에 본부장께서는 저희와 함께 오프라인으로도 부동산 콘서트, 재테크 콘서트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언택트예요. 네, 온라인이고요. 좀 차이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시기상의 그런 문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도 좀 만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제가 만나보면서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느낀 거지만 열기가 정말 대단하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근심들 안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 자산, 나중에 내가 노후가 됐었을 때도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부동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흐름을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를 보시면서도 시청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좋은 지역에 또 안정적인 자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양질의 정보 제공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 그리고 전략, 재테크 전략, 유망 투자 지역은 어딘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시간이 참 다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테크 수단과 부동산 투자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준 특급 4인방의 전문가들이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함께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한 점 의견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댓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욱 알찬 내용과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